예, 안녕하십니까. 중환자의사니까 이학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과 환자에서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대사 과정과 이에 따른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 영양을 치료하는지 영양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대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런 환자에서 영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방법들을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방법인 경장 영양 방법과 정맥 영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구라든지 먹는 것들을 통해서 글루코즈나 아미노애시드, 팻 등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대개의 경우는 글루코즈의 경우는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 에너지원으로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남게 되는 부분들은 간과 골격근에서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미노애시드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팻은 우선적으로는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었다가 금식하는 동안에 지방 조직에서 방출이 되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제 초기에 금식 과정을 겪게 되면은 이때는 글루코즈가 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저장된 글라이코겐을 주로 초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글라이코겐이 다 소모가 되면 이후에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포도당 신합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초기 금식 과정에서는 휴식기의 열량 소비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저장된 에너지원인 글라이코겐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겠고, 이후에 혈당이 저하가 되고 이미 이 글라이코겐이 다 소모가 되게 되면 인슐린이 감소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카곤이나 코티졸과 같은 호르몬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저장 지방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하게 되고 골격근에 있는 단백질 역시 파괴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각각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초기 금식 기간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은 이런 장기적으로 금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에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휴식기의 열량 소비량, 대사율이 감소하게 되겠고, 이런 금식이 장기화되면서 뇌나 콩팥에서 에너지원으로 케톤 바디를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틴이나 글라이코겐, 그 다음에 글루코네오제네시스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간에서 케톤 바디가 형성이 되게 되겠고, 이런 것들이 뇌나 신장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신장에서 이제 암모니아 생성을 위해서 포도당 신합성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아미노산에 의한 포도당 신합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골격근에서 단백질 분해가 감소되면서 요중에 있는 질소 분비도 안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초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글루코즈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이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장이 돼 있던 글라이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16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에너지원으로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포도당 신합성을 통해서 글루코즈를 만들게 됩니다. 초기에는 대사율의 변화들이 없지만 금식이 장기화될수록 이 대사율도 떨어지게 되겠고 포도당 신합성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케톤체를 주된 에너지원으로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식 기간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 감염이나 외상, 수술과 같은 손상 등이 동반될 때는 이런 대사 과정들이 변하게 됩니다. 에너지원으로는 앞에서 얘기한 글라이코겐 외에도 아미노애시드나 글라이세롤 같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휴식기의 열량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되면서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대사 과정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근육 내에 있는 단백질을 소모하게 되면서 질소 배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휴식기 열량 소비량들이 오히려 금식 시기와는 다르게 외상이나 폐혈증, 감염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되면서 소모 자체가 많아지게 됩니다. 비교를 하자면 금식 시기에는 대사율의 변화들이 거의 없거나 감소하게 되지만 수술과 같은 외상이 동반이 되어 있을 때는 대사율이 상승하게 되겠고,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동반되면서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 소모가 증가가 되면서
네가티브 나이트로젠 밸런스가 증가하게 되겠고 머슬의 프로테오라이시스 역시도 증가되게 됩니다. 이런 외과 환자에서 적절하게 영양 치료를 하는 것이란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사 과정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는 열량을 공급을 해주고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줘서 이런 골격근의 소모를 막아주는 것들이 영양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양 선별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를 하고 적절하게 영양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들로는 영양 검색 방법과 영양 판정 방법이 있습니다. 영양 검색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크리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영양 실조가 있는지를 선별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 선별 과정을 통해서 영양 상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환자에서는 보다 정확한 영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영양 검색이란 것은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게 되겠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들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은 영양 판정을 해서 적절하게 정확하게 환자가 영양 결핍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환자의 피지컬 이그잼, 랩파인딩과 같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동반을 해야 되겠고, 자료 수집과 해석에도 좀 더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 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입원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간호정보조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영양 선별의 과정이죠. 환자의 BMI가 어떤지, 한 달간의 체중 감소가 있었는지, 일주일간의 식사량의 감소가 있었는지, 중환자실에 입실을 했는지, 이 네 가지 여부들을 통해서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영양 불량 고위험군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영양 상태가 고위험군이라고 평가가 되면은 자동으로 영양팀에 컨설트가 나게 되겠고, 영양팀에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가 영양이 많이 불량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다음과 같은 평가들을 통해서 적절한 영양 치료가 들어갈 수 있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는 앞에서 얘기한 거 저희 병원에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NRS 2000이라는 방법이 여러 병원에서 대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앞에 선별검사에서 했던 것처럼 체중 감소, 체질량 지수, 음식 섭취량의 세 가지 항목에 이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해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초기 평가에서는 저희 병원과 거의 비슷하죠. BMI가 어떤지, 지난 3개월간 체중 감소가 있었는지, 지난 한 주간 환자의 식사량이 줄었는지, 또한 이제 환자의 상태가 심하게 아픈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라도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최종 선별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자의 영양 결핍 상태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 환자 상태를 평가를 하겠고 0점부터 3점을 분배하게 되겠고,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합쳐서 총 6점, 70세 이상의 경우는 1점을 추가해서 7점까지 분배가 되겠습니다. 이 점수에서 3점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영양 불량 고위험군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영양평가 NRS 2000이 외에도 영양 선별 검사로는 머스트라는 방법들이 있고, 영양을 정밀하게 판정하는 판정 검사의 방법에는 PGSGA나 MNA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환자에서 실제 영양을 공급해주는 방법 중에 경장 영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해줄 때는 대표적으로 입으로 먹는 경구식이 방법들이 있겠고, 경구식이가 되지 않는 경우들에는 엔테랄 뉴트리션, 경장 영양 방법을 선택을 하겠고, 이런 경장 영양 역시도 안 되게 되는 경우에는 TPN과 같은 정맥 영양의 방법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경장 영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먹는 방법들은 경구식이라고 해서 좀 더 다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고, 이 경장 영양이란 것은 코나 식도, 위, 장으로 튜브를 거치하여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장 영양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이 간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리적이 되겠고, TPN과 같은 정맥 영양에 비해서 감염의 합병증이 낮게 생기게 되겠고, 비용 역시도 훨씬 더 싸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장 점막을 사용하게 되면서 면역 기능이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MPO 기간에는 담낭령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장 영양이 들어가면서 담낭 기능을 유지해서 담낭령의 발생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중환자실 및 병원 재원 기간 역시도 감소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하는 방법은 경장 영양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장 영양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위장관 기능이 정상이고 혈역학, 바이탈 사인이 안정적이면 가능한 빨리 경장 영양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입으로 먹을 수 있으면 경구 시기를 하고 그러게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튜브를 통해서 경장 영양을 시작하도록 권고를 하고 이런 경장 영양은 풀 스트렝스, 기본 농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적응도에 따라서 속도를 시간당 10cc, 20cc, 30cc와 같이 천천히 증가를 하고 볼륨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농도도 천천히 증가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도 및 농도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변경하는 것이 환자의 적응도를 평가하는 데 더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장 영양을 공급하는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짧게 쓰는 경우에는 우리 L튜브와 같은 비위장관, 나주게스트릭 튜브를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 위에 계속 정체가 되면서 환자의 아스피레이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 파일로스를 넘겨서 튜브를 거치해주는 B12지장관이나 B공장관을 거치하게 되겠고 환자가 한 달 이상 장기간 경장 영양, 튜브 피딩이 필요하게 되면은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주노스토미와 같은 이제 튜브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4주 이내 단기간으로만 경장 영양을 할 경우에는 내주 가스트릭 튜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고 4주 이상 장기간 경장 영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시경이나 수술 등을 통해서 가스트로스토미를 만들거나 제주노스토미를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튜브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점막도 손상을 받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장기간 경장 영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장 튜브 중에서는 L튜브가 있겠고 또한 최근에는 엔테랄 피딩 튜브라고 하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튜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L튜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행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경장 영양 용어로는 사실 사용하는 것들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이 자극이 되고 괴사를 유발하면서 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장천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것들에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들로 발생해서 많은 병원들에서는 아직도 L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이런 엔테랄 피딩 튜브와 같은 것들은 얇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튜브를 삽입하는 방법들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L튜브 넣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엔테랄 피딩 튜브 같은 경우는 그 끝이 얇고 그 다음에 가늘기 때문에 폐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다음 엑스레이와 같이 이렇게 폐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 기흉이나 흉수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꼭 튜브가 제 위치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기간 튜브가 필요한 경우들에는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주노스토미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 또한 위에 거치하는 튜브들이 흡인 위험이 높을 때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파일롯을 넘겨서 포스트 파일로릭 튜브를 거치하는 것들이 흡인을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들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주노스토미를 만들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들 또는 복수가 많거나 복막염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들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자면은 환자가 가급적 경구시기를 할 수 있다면 경구시기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튜브 피딩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짧게 튜브 피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조게스트릭 튜브를 사용하게 되겠고 흡인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포스트 파일로릭 튜브를 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주 이상의 장기간 튜브 피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또는 내시경적으로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주노스토미를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맥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 영양이란 것은 말 그대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수액에 포도당만 함유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포도당과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유제들이 다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양들이 혼합된 형태를 총정맥 영양, TPN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이 투여되는 방법에 따라서 중심 정맥 영양이나 말초 정맥 영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투여되는 방법에 따라서 지속적 주입법과 주기적 주입법이 있습니다. 이런 정맥 영양은 언제 시작하느냐? 기본적으로 경구식이나 경장 영양이 할 수 없는 금기증인 환자들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장 영양을 하고 있지만 이 입으로 경장 영양으로만으로는 영양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PN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서플멘탈 PN, 보조적 정맥 영양이라고 하게 되겠고, 영양 상태가 양호했었고 환자가 괜찮았던 경우에는 7일까지도 TPN을 달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영양 상태가 중등도 이상으로 많이 심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정맥 영양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환자의 기본적으로 혈역학, 바이탈 사인이 안정될 때에 이런 영양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맥 영양을 투여하는 방법들의 여러 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V 라인 같은 말초 정맥관 외에도 C라인, 그 다음에 팔에 잡을 수 있는 PICC, 또는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피부 밑에 이식해서 사용하는 히크만 카테터나 케모포트 같은 것들은 장기간 사용하는 목적으로 거치하는 정맥관이 되겠습니다. 중심 정맥관 이런 모양의 C라인을 잡을 수도 있겠고, 팔에다가 사용해서 잡을 수 있는 PICC, 또는 이제 피부 밑으로 삽입해서 터널형으로 만들 수 있는 히크만 카테터나 케모포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간 안전하게 감염의 발생들이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카테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초 정맥으로 투여가 되는 말초 정맥 영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 정맥으로 주사하기 위해서는 농도가 낮은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의 금식이나 삼투압이 높지 않은 제제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고, 이 IV 라인 자체가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에 정맥염이 자주 유발이 되고 주사 위치가 자주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심한 영양 결핍 환자라든지 장기간 정맥 영양이 필요로 한 환자에서는 이런 말초 정맥 영양은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7일에서 14일 이상 오랜 기간 정맥 영양이 필요한 환자나 수분 제한이 필요로 한 환자에서는 센트럴 라인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센트럴 PN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고농도 제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C라인이 삽입되는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나 서브클라비안, 페모랄 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겠고, PICC와 같은 팔에다 잡는 세팔릭 베인이나 바실릭 베인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들을 비교해 보자면 말초 정맥 영양 같은 경우는 짧게 사용할 수 있겠고, 장기간 TPN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트럴 라인을 잡아서 중심 정맥 영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좀 더 높은 삼투압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위 볼륨당 열량이 좀 더 고열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수분으로도 충분한 열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금식이 필요하거나 TPN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꼭 PICC나 C라인과 같은 중심 정맥관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TPN을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리피딩 신드롬, 영양재계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불량이 심각한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영양 공급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됩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이나 말기암 환자 또는 노인이나 만성 영양 불량이 심했던 환자들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금식이 심하거나 말 뉴트리션이 심했던 환자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대사 반응들로 인해서 체내에 있는 단백이나 지방, 그 다음에 여러 전해질들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환자에서 급작스럽게 이제 다시 영양 공급, 리피딩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서 세포 내에서 글루코즈를 갑자기 흡수하고 많은 양을 흡수하게 되면서 하게 되고, 전해질, 포타슘이나 마그네슘, 포스포러스와 같은 여러 가지 전해질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포마그네세미아, 하이포포스파테미아,
사이아민 디피션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리피딩 신드롬이라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정맥이라든지 카디악 어레스트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 여러 호흡 부전이나 시자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양이 많이 불량했던 환자에서 다시 영양을 공급할 때에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환자의 체질량이 BMI가 낮았던 경우들, 최근에 체중 감소가 심했거나 10일 이상 영양 섭취를 거의 한 적이 없거나 이미 많은 전해질이 깨져 있는 경우들에 이런 영양제계 증후군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런 일렉트로라이트를 채워주는 것들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피검사를 통해서 이런 전해질 수치들이 부족해지지 않는지, 부족하면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서 앞에 말씀드린 합병증 등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영양을 치료하는 것들이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필수적인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대사 과정과 적절하게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